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작년 말 솔라윈즈 백도어 사태가 드러나면서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공급망 위험에 관한 위험성도 부각됐습니다. 오늘은 솔라윈즈 백도어를 직접 발견하고 대응에 나선 파이어아이와 함께 솔라윈즈 사태와 공급망 공격, 그리고 올해 주요 위협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오진석 파이어아이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이어에서 기술총괄 상무를 맡고 있는 오진석입니다. 작년 5월에 저희가 그 CDL 행사를 하고 올쇼TV에서 하고 거의 한 10개월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도 제가 제목에서 또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솔라윈즈 썬버스 사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올해의 어떤 위협 예측 전망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정리를 같이 해서 함께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무척 기대되는데요. 약 40분간 발표 진행하고 질문,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이어아이가 전하는 솔라윈즈 사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어아이가 경험한 썬버스트 그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생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오늘 그 세션에 하신 모든 분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썬버스터 스토리, 파이어아이가 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못 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주시고 또 지원해 주셨던 많은 고객분들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지만 또 질문할 데가 없어서 답답하셨던 분들 오늘 또 많은 질문 해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보통 이제 연말에 발간하는 프리딕션 리포트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12월에 하기로 올쇼TV와 이제 스케줄을 잡았다가 이 썬버스터 사태와 관련해서 미디어 활동이 좀 중단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2월 말인 지금 시점 2달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파이어가 바라보는 21년의 저 위협 전망 어떤 거를 준비하고 어떤 걸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토리를 잘 이렇게 엮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시작은 위협 전망 보고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아이 프리딕션 리포트는 역사적으로 매년 발간을 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맨디언트가 발간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악성 코드, 어떤 그 기술적인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모아서 발간하는 보고서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저희가 회사가 경험이 많아지고 많은 고객분들로부터 듣는 피드백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됐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하게 한번 핫한 키워드를 모아서 발간하는 리포트가 아니라 저희가 그 데이터 축적을 하고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프리딕션 리포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점쟁이식의 리포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1년에 대한 위협 예측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한 7가지 정도의 꼭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굵직한 내용 위주로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서두에 그 보고서 서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9년에 2020년을 예측했죠. 그래서 2020년 예측 보고서를 딱 발간했는데 사실 파이어아이도 그렇고 모든 벤더, 모든 기관들이 예측한 그 보고서에 코로나 사태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모든 예측이 사실 비껴나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21년에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격자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면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 관련된 코로나와 사태와 팬데믹 관련된 재택근무 환경에 대한 예측입니다. 예측이라기보다는 현실이죠. 지금 이제 2년째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이미 저희 스스로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위협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팬데믹 이후의 위협, 공격자의 그 위협 활동들을 보면은 사이버 에스피너지, 어떤 첩보 활동에 대한 공격 그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 파이낸셜 크라임이라서 금전적인 목적을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 한 4, 5개월 정도 작년 중순 이후부터 공격자들이 급작스럽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걸 아마 많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요. 아마 기자님도 많은 기사를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코로나 사태로 잠시 머물러 있던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시작점에서 이제 에스피어나지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저희가 현실화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백신의 이제 그 계획하에 시작을 하고 있고 여러 글로벌 국가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백신에 대한 정보가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이 어떤 국가 권력의 어떤 것과 거의 대등시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정보를 얻기 위해 그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활동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 종사자들, 이런 기관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뭐 북한이 파이자에 대한 어떤 공격했다는 것에 대한 기사도 났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활동도 많이 밝혀졌었고요. 이런 것들이 진짜 그냥 그냥 예측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신 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먼 얘기로, 조금 남의 얘기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 환경의 변화는 사실 뭐 여러 말 해도 입 아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자님과 사이에 이제 칸막이도 너무 자연스럽고요. 그렇죠. 마스크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요. 사실 재택근무를 처음 얘기했을 때 일부 국가, 일부 사람들은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재택근무 환경을 상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느끼고 아시겠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재택근무는 여러 가지 이제 집에서의 일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들과 업무가 섞이면서 오는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원격 근무하는 환경이나 이제 세미나 같은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편하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주어졌다. 이런 측면을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큰 의미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살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택근무 같은 경우로 한다 그러면 실제로 뭔가 외부의 활동이 많은 거고요. 외부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웃소싱을 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으로 보안이 어떤 경계망 보안에 굉장히 충실했던 어떤 보안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부터 시작해서 막고 하는 이런 게 익숙했었고, 모든 경험과 정책이 모두 그렇게 인하우스 시스템을 통제하는 그런 보안 정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재택근무 환경을 변하면서 그 모든 정책과 모든 경험들이 새로 시작하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 있는 것 같고요. 모든 보안 종사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단순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경험부터 달라지는 큰 차이를 주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위협의 그 측면으로 보면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네트워크도 있지만 이메일이 가장 큰 위협이었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만, 새로운 그 환경으로 노출되면서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죠. 단순하게 웹캠 같은 것도 예전에 단순하게 뭐 스파이캠을 쓴다기보다는 웹캠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가는 그런 기술들도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임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만 100%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소셜 활동도 하시고 또 소셜 활동과 데이터를 접하시면서 노출되는 정보의 노출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서 그거를 통제하는 방법들이나 새로 덮고야 되는 디바이스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큰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큰 숙제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입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은 여러 가지 보안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체, 컨설팅 업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거는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든 인프라든 큰 보안의 위협의 기전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뭐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되게 손쉽죠.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오픈하면 바로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쉬운 것 때문에 보안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방안 강구 같은 부분들은 많이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를 쓸 때 뭐 거창하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 옮긴다면 그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고 보안 시스템은 뭘 들어가고. 하지만 클라우드 보안을 예를 들면 뭐 이메일 시스템을 뭐 MS365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Gmail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미팅하는 플랫폼들을 뭐 다른 뭐 Gmail에 뭐 행아웃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쉽게 적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굉장히 큰 홀이 있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을 정확히 어떻게 어느 만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통제가 되고 있고 어디는 통제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한 솔루션이 뭐 어느 영역에 있는 솔루션이 가지고 오면 뭐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뭔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게 참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프리딕션 리포트에도 클라우드에 대한 언급이 이제 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면 대부분의 클라우드 보안의 위협, 사고 사건들은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구성 오류, 초보자의 어떤 실수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보여지지 말아야 될 데이터가 보여진다든지 설정 미스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2021년 동안 아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키즈, 주니어들, 전문가가 아닌 조직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를 잘 쓰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데브옵스를 이용해서 어떤 그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업무 자동화를 굉장히 잘 해놓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브옵스만 해도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개입하는 접점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개발자가 개발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항상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 실제로 그 적용되는 서비스 오픈되는 그 과정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쭉 프로세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끊고 보안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도 되게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개념 때문에 또 나온 게 데브섹옵스죠. 데브섹옵스는 데브옵스와 개발팀과 소위 말하는 개발팀과 운영팀, 보안팀이 서로 시너지를 얻쳐서 잘 일을 해야 된다는 좋은 컨셉이지만 사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발자가 쓰는 환경에 있는 많은 사스형 서비스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어플리케이션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가 생길 거고요. 그 가지수에 대해서 권한부터 그 다음 사용량, 정보의 민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따라 정책적인 보안 정책을 튜닝한다는 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되돌아보면 우리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인프라 환경의 보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하게 사용자 PC가 사용자 그 단말의 역할을 하던 어떤 시대부터 외부 서비스의 접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도, 그 다음에 내부 그 인프라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활성화되는 만큼 또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클라우드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차근차근 우리가 했던 경험치를 녹여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명확한 팩트고요.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Persistence and Growth of Ransomware인데요. 랜섬웨어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랜섬웨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심지어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아내도 랜섬웨어를 알고 있습니다. 오 기자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면 랜섬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랜섬웨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정의도 네. 새롭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랜섬 몸값을 이제 담보로 데이터 같은 거를 탈취를 하거나 암호화를 해서 맞습니다. 이제 뭐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이제 뭐 복구를 해줬겠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랜섬웨어라고 알고 역시 있습니다. 전문 기자님답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랜섬웨어라고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냥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거에 대한 그 복구 비용들을 요청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랜섬웨어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그 한 해 동안 랜섬웨어를 보면 사실 여기 나온 키워드보다 굉장히 다양한 랜섬웨어가 한국에 영향을 줬었고 글로벌하게는 더 많은 랜섬웨어 종류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조금 이제 유니크한 부분들을 뽑아보면 첫 번째는 가장 큰 저는 좀 사실 의아했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산업망, 그 ICS망의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인해서 실제로 산업망, 우리가 쓰고 있는 수도시설, 전기시설, 어떤 그런 주요 크리티컬 인프라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사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하게 보면은 최근에도 그 호주에 있는 숫자원공사라고 할 수 있죠. 숫자원공사도 사실 공격을 당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서비스가 당하는 공격이 많고 그런 공격 도구로 랜섬웨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랜섬웨어가 어느 만큼 진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암호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빼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두 가지 이중 벡터로 공격을 하는 이제 랜섬웨어 공격들이 뭐 새롭다면 새롭고 일반화됐다면 일반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뒷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지만 이제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을 타겟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진행이 돼서 실제로 이제 긴급 수술이나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분 중에 독일에서 이제 여성분 한 분이 사망을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이 실제 인명 피해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사례도 발견이 돼서 이제 뭐 미국 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이슈화를 시켰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랜섬웨어를 잘 대응하고 있는 조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랜섬웨어 피해를 뭐 초기에는 별로 랜섬웨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희가 뭐 파이어아이 장비도 그렇고 다른 그 보안 솔루션 벤더들이 여러 가지 여러 고도화된 방법으로 잘 탐지해주고 잘 대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감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마콥이라고 하는 이 랜섬웨어는 저희가 이제 3번의 그 랜섬웨어 공격 그 웨이브를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모든 고객사에서 다 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020년 12월 20일에는 16개 고객사 9개 산업군에 대해서 이메일이 이제 다수의 벌크한 스피어피싱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왔는데 1월 17일, 올해 1월 17일에는 29개 고객사 11개 산업군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월 16일 세 번째 웨이브에서는 31개 고객사 14개 산업군으로 확대가 됐죠. 이거는 이제 3번에 모두 다 다른 이제 그 악성 해시 값을 갖고 있는 공격 도구고 다른 그 위장 이메일을 썼지만 어쨌든 잘 탐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지 확도를 높이기 위한 공격들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 산업군들은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이고 타겟팅되는 그 고객사들도 굉장히 많이 진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글로벌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아니라 보시면 여기 제가 써놨지만 이 마콥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RGB을 사용했어요. RGB를 사용했다는 것은 한국만을 타겟팅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교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막히는지 어떻게 안 막히는지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도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불과 지난주에 31개 파이어아이 고객사에서만 이런 공격이 탐지됐다는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거죠? 그럼 실제로는 훨씬 더 그렇죠. 많다고 저희가 네. 센싱하지 않는 고객사로는 굉장히 더 많이 퍼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추이를 보는 건, 그러니까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건
뭐 잘 막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공격들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많이 번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고객사는 저희가 막아드렸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것 뿐이지만 저희 제품을 쓰지 않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솔루션으로 막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공격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가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RGB를 통해서 유입했다는 게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보안을 하는 저희가 공부하는 만큼 공격자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발표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이 왜 랜섬웨어가 진화를 했느냐라고 하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랜섬웨어는 소위 샷건 방식이라고 하죠. 그냥 바로 빵 쏴서 암호화를 탁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입이 되면 바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클리어해요. 그냥 내가 감염이 됐구나. 파일이 암호화 됐구나. 망했다. 뭐 이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트 컴프로마이즈 랜섬웨어라고 해서 공격 이후 단계의 랜섬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격은 공격대로 다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APT 공격이라고 하죠. 침투해서 잠복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고 뭐 권한 상승하고 내부해서 정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요. 찾고 그거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랜섬웨어를 마지막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첫 번째로는 공격자들이 타겟팅 공격을 랜섬웨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알아야지 그런 공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접점에 어떤 위크 포인트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막 굉장히 브루트포스하게 어떤 랜섬웨어를 뿌렸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침입하는 단계와 랜섬웨어가 뿌려진 단계가 굉장히 갭이 크게 있다고 있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이랜드 사건 같은 걸 보셨겠지만 클럽 랜섬웨어가 뭐 메이저 랜섬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포스 단말기기 이거는 이제 뭐 이랜드 사건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포스 단말기기에도 랜섬웨어 감염돼서 영수증 뽑는 포스 기기가 랜섬웨어 메시지를 뽑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단말들 인프라 시스템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맞는 랜섬웨어가 들어가게 되고 동작을 다 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을 했을 때 몸값을 요청하죠. 첫 번째는 랜섬웨어를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화 시켜줄게, 키를 줄게.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내가 데이터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퍼블리시 할까?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의 정도의 공격자 갖고 있는 아이템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그 빅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죠. 그냥 랜섬웨어 감염됐다고 하면 그냥 복구 안 하고 말지 할 수도 있는 결정이에요. 백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근데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중요도, 어떤 데이터가 실제로 나갔는지를 우리 시스템도 잘 봐야 되는데 그 상황에 랜섬웨어는 덮어져 있죠. 조사하기 힘들죠. 사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한을 어기면 쉐이밍 사이트라 그래서 다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게 되니까 예전처럼 어떻게 뭐 잘 감춰준다고 감출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오 기자님 같은 분들이 기사를 잘 쓸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뭐 좋은 목적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오픈돼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서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는 아주 고도화된 공격을 이제 포스트 랜섬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프로마이즈 랜섬웨어, 포스트 랜섬웨어에 대한 격언을 정리를 좀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게 세 가지 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자가 들어와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정보, 계정 정보나 시스템을 장악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짧게는 3일, 뭐 아니면 평균적으로 한 70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어가는 여러 가지 뭐 계정 정보의 탈취라든지 내부 정찰, 원하는 시스템을 찾고 또 감염을 시키고 하는 활동들을 하는 동안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그 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보 포착한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고객의 기업의 주요 정보를 외부로 훔쳐가는 이제 그렇게 하는 두 번째 스테이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랜섬웨어가 유입되는 시점이 있죠. 근데 사실 세 번째는 사실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는 내부에 있는 권한들이 다 획득이 됐고, 뭐 편하게 얘기하면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그런 계정 권한 시스템들을 마스터 계정으로 다 알게 됐다든지, 아니면 주요 패치 시스템들을 장악해서 뭔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단계에서 랜섬웨어는 그냥 일방적으로 뿌리고 실행시키기 때문에 막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랜섬웨어라고 하는 공격 도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랜섬웨어를 단순하게 파일 암호화하는 어떤 공격이라고 인지를 한다면 1번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세 번째 단계에 맞기 시작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컴프로마이즈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전에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잡는 거죠. 그러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랜섬웨어는 정리를 하자 그러면 단순하게 머레어 베이스 인트루션, 그냥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파일을 암호화하는 개념의 랜섬웨어가 아니라 랜섬웨어 공격은 이제 공격하는 공격자가 들어와 있는 APT와 똑같은 내용으로 느끼고 대응해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러한 공격의 사례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사례를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무서워졌고, 여기에 대한 보안 대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구하는 방법들은 단순한 기술적인 게 아니라 공격자 자체를 막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가 이제 지능화하면서 APT에 가까운 공격이 됐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암호화가 진행됐을 때는 그 전에 꾸준한 공격들과 침해가 있었다.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이버 에스피오니지, 사이버 크라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의 위협 벡터,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전에는 두 개의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활동 특징도 굉장히 분명히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면 두 가지의 활동 특징이 굉장히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정보를 유출하고 에스피오니지는 그걸 드러나지 않게 사라질 뿐이고요. 사이버 크라임, 파이낸셜 크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빌미로 내가 돈을 요구하는 어떤 굉장히 드러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저에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나가는, 확보하는 이 부분들은 같은 택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첩보 활동, 에스피오니지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되고 있고, 소위 저희가 APT 공격이라고 하면 어떤 국가의 후원을 받던 공격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이제 국가 기반의 어떤 스파이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건데요. 사이버 위협 4대 강국. 네,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놨는데요. 다 떠오르시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 네 국가는 전부터 계속 사이버 위협의 가장 큰 빅4였고요. 지금도 올해도 내년에도 아무래도 계속 빅4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는데, 사이버 에스피오니지 스파이 활동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활동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목적이죠. 스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도 굉장히 큰 준비가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 전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도 사이버 활동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됐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올해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당연히 맨디안트 파이어아이드 조직들이 들어가서 대응을 도왔고 사전 준비를 했었죠. 어디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어떤 패권주의에 의한 중국의 아주 그냥 대범한 활동들이라고 볼까요? 네, 대놓고 아주 공격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몰려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뭔가 이제 앞뒤 가릴 것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간 머물러 있던 중국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 북한 역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금전적인 목적의 활동들도 많이 하게 됐고 최근에 아마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파이자에 대한 부분도 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활동 포착 그다음에 또 미국이 북한의 공격자를 기소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도 모든 이런 이제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공격 그룹마다 새로운 기법들, 새로운 전략들을 쓰는 게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프리딕션 리포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든 관리 툴이든 모든 시스템 접점에 웹페이징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그 모바일 통신 환경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어떤 네트워크 활동도 많이 바뀌는데 그런 모든 서비스에 있는 접점에 있는 웹페이지, 웹 서비스 취약점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사용자의 웹 그 활동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는 중간 접점에 있는 시스템들의 웹페이지들을 타겟팅하는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유 자체는 그 중앙 접점에 몰려 있는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를 통해서 억세스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노력 대비 효과, 가성비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접점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관리가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틈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관리되지 않은 접점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스피어피싱 이메일 공격 같은 걸 받으면 보통 첨부 파일에 뭐가 있거나 아니면 이메일 링크가 있으면 사용자가 그걸 이제 클릭을 보통 하게 되죠. 클릭하는 액션을 하는 게 이메일 스피어피싱 공격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패스워드 스프레잉이 공격 기법 중에 여러 가지 쓰이는데 이게 스피어피싱과 만나서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이메일을 수신하는 것만으로 공격이 진행되는 그런 기술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지금 계속 데이터를 쌓고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4대 강국의 어떤 기술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계속 더 진화하고 공표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내용들은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는 그 공격 그룹의 어떤 이제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의 공격 그룹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화는 넣지 않았지만 중국, 북한, 러시아 그리고 그 파이낸셜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격 그룹만 언급을 해도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이 데이터마저도 사실 조금 지난 데이터여서 더 많은 어떤 수의 공격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저희가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이버 에스피나지에 대한 활동 중에 가장 좀 두드러지는 게 서플라이 체인 공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8년 프리딕션 리포트에도 보시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 굉장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위험하다. 앞으로 많이 이 방법으로 공격을 할 것 같다라고 2018년에 이제 2019년을 내다보면서 보고서를 발간했고요. 2019년에 2020년을 바라보면서 또 역시 얘기했어요. 서플라이 체인, 이거 정말 진짜 페이 어텐션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국면들을 맞아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황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서플라이 체인 공격,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하신 얘기를 좀 드려드릴 것 같아요. 그 중심에 파이어웨이가 놓이게 됐죠. 보신 것처럼 작년 12월 8일 날 그러니까 기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파이어웨이가 해킹을 당했다. 공격을 당했다. 굉장히 미사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침해 사고 대응 조직인 맨디안트가 있는 그 조직이 결국은 해킹당했다.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고 저희도 사실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임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희도 알지 못했고 저희도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기사 이후에 내부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코멘트 중에서 케빈 맨디아가 발표한 저희 CEO가 발표한 내용 중에 파이어웨이는 화요일 자체 시스템이 소위 최고 공격력을 갖춘 국가에 의해 뚫렸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쪽에 쭉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이 일어나기 전 기저에 여러 가지 기저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도 많은 뭐 그 사스 서비스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많이 쓰는데 시스템에 있는 막 패스워드가 갑자기 리셋되고 리셋하고 다시 뭐 재정의 했는데 또 하라고 날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그 조사와 분석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같고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알게 됐고 어느 시점에 이제 뭐 그 FBI나 아니면 뭐 그 MS나 이런 데랑 협업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꽤 오랜 동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2020년 12월 8일 날 결정을 하고 이제 어나운스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타임라인을 좀 저희 쪽 액티비티만 간단하게 보면 영문 자료로도 배포를 하기도 하고 한글로 변환시켜서 배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응 백서를 저희 고객분들 중심으로 많이 저희가 좀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가 블로그 저희 지사 코리아 블로그도 그렇고 글로벌 블로그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을 다 투명하게 다 오픈을 시켰어요. 8일날 그 해킹당한 사실을 공표하자마자 이제 그 주된 내용과 그 다음에 레드팀 툴이 유출되었다라고 하고 콕 집어서 정의를 했었고 레드팀 툴에 대한 유출된 거를 각 고객사 분들께서 조직들이 막을 수 있게끔 정보를 최대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예를 들면 백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백신 업데이트 데이터라든지 야라룰, 뭐 IOC, 뭐 해시값, IP 어드레스, 뭐 하여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드렸어요. 그렇게 어떤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때 당시는 사실 저희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파이어에 해킹을 당했고 레드팀 툴이 유출당했다라는 아주 간결한 메시지 그리고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싶은 의구심이 드는 그런 12월 8일이었고요. 12월 13일 날 첫 번째로 언급한 게 그 솔라윈즈라고 하는 단어가 대두가 됐습니다. 12월 13일 날 솔라윈즈라고 언급하면 솔라윈즈의 서플라이 체인에 의한 공격, 썬버스트 공격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며 또 그에 대한 택티컬한 기술적인 정보를 쭉 블로그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디케이터, 안티팩터들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뭐 중간에 킬 스위치 발표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1월 19일 올해 1월 19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하드닝 가이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뭐 대략 어떤 흐름인지 내용을 아실 텐데 띄엄띄엄 기사나 아마 이런 백서 내용의 타이틀만 보신 분들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의 기사가 났던 그 글로벌 기사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솔라윈즈를 사용하는 오리온즈라고 하는 오리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뭐 그 네트워크를 통제하게 되는 그런 것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있음을 인정을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액팅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솔라윈즈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 뭔가 그로 인한 공격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파이어에이뿐만 아니라 많은 뭐 그 보안 벤더 또 글로벌 벤더 또한 이제 미 정부기관, 군 기관들도 모두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나운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한 번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공격을 재정의하게 되죠. 그러면서 최근의 공격들에 대한 영향도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도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를 하게 되고요. 20일 날 보면은 또 그 이후에 솔라윈즈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리스트, 솔라윈즈를 사용하면서 이번 그 공격 썬버스트의 어떤 그 뭔가 소위 말하는 콜백 통신을 이룬 공격자로부터 콜백 통신을 이룬 한 18,00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의 명단들이나 뭐 이런 리스트들이 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별 기업들이 뭐 공격을 당했다, 감염을 당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추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정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견에서 굉장히 굉장히 그 어떤 심각도 높은 그렇죠. 그 얼전시한 뭐 그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하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인정하는 기사들도 많이 후속 기사를 나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 정리를 해보면 파이어아이가 처음 어나운스했던 레드팀과 완전 무관한 스토리가 나오게 됐죠. 레드팀과 무관한 스토리가 나오게 됐고 어쨌든 파이어아이는 아마도 레드팀이라는 거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그 발표를 하는 그 당시에 이미 솔라윈즈, 썬버스트, 그다음에 뭐 티어드롭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격 기법과 내부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언급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미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게 되고 발표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썬버스트 얘기를 아마도 이 부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공격자가 다이렉트로 어떤 그 기업들을 공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썬버스트 마리어를 DLL 파일 타입으로 만들어서 업데이트 서버에 올려놓고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업데이트 서버에 올려놓고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각 고객사에 있는 그 솔라윈즈를 관리하는 오리온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감염이 되게 되고요. 감염된 이후에 또 재밌는 거는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공격 기법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2주 정도 아무 활동도 안 합니다. 아무 통신도 안 하고요. 감염 이후에 잠복해 있어요. 탐지가 되지 않도록 최소 기간을 2주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공격자에게 통신을 하는 채널을 또 보면 HTTP 80 웹 그 프로토콜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오리온 인프로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OIP 프로토콜이 따로 있어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콜백 통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솔라윈즈나 오리온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는 공격을 통해서 이제 기업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 권한들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막 이제 확보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조직들의 또 리스판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언급됐던 한 18,000여 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좀 더 추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기본적인 루틴을 통해서 FireEye도 굉장히 보안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솔루션들이 갖고 있겠지만 그거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신뢰 루트죠. 절대 신뢰 루트를 통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침해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플라이 체인 공격을 통해서 계정 정보 탈취, 그다음 내부 정보, 사물 토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유출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공격자가 원하는 그 골든 사멜을 통해서 인증권을 획득하고 애저 AD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내부 권한 상승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애저나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에 엮여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도 다 확보를 하게 되는, 사실 완전 불소불위의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러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이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내용들을 준비한 건 테크니컬한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도대체 케빈 맨디아가 이 사실을 왜 공개했을까입니다. 어떤 변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선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파이어가 공격당했다. 파이어가 이렇게 잘난 척하자는 공격을 당했다. 이런 의미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공개했던 내용을 보면 일반 기업의 공개 어떤 사건에 대한 공표는 대부분 정해진 코멘트가 있죠. 네, 공격은 당했으나 외부 주주 정황은 없고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 정도 코멘트만 해도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충분해요. 파이어가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주절주절 설명을 하고 그래서 레드팀 툴이 유출당했다. 공격자는 레드팀 툴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노렸고 그걸 가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그래서 레드팀 툴을 막기 위한 걸 공개한다. 라고 하는 생뚱맞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드팀 툴이 뭐길래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케빈 맨디아가 공표를 한 거예요. 예, 저희가 물론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8-K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공표를 한 거고 그 이 내용을 모두 다 기술적으로 다 언급을 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거는 투자자나 이런 저희 연관된 어떤 투자자들에게 보도 멤버에게 알려되는 책무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상 보안 조직에 있는 보안 커뮤니티 모두에게 어나운스를 한 거예요. 한 게 됩니다. 이 레드팀이란 툴은 사실 저희 쪽에서 쓰는 그 레드팀 서비스의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맨디언트 컨설팅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중에 레드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니크한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 서비스를 할 때 쓰는 굉장히 유니크한 툴인데요. 이 툴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나운스가 된 거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출했는지를 제가 그 케빈 맨디아가 좀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드팀 툴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균 이상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일이 공격자의 손에 넘어가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레드팀 툴의 사용을 불법적인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라고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침해당한 사실은 맞지만 이 목적 자체가 지금 보안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 전체를 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좀 그 어떤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인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굳이 찍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다시 어나운스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좀 소비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파트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큐리티 밸리데이션, 디펜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심플하게 말하면 밸리데이션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이 굉장히 많이 진화되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새로운 위협이나 새로운 타겟팅, 새로운 디바이스 되게 재미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제하는 보안팀의 통제력들이 약화된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위협, 글로벌 위협, 그 다음에 관리 대상의 증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현실 쪽에 하나가 보안 투자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 아마 보안 예산 삭감들이 있을 조직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한 플랜을 해서 이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게 저희 숙제죠. 그러면 사실 방향성이 맞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은 어디인지가 정확히 판단이 돼야 되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하는 위협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변화하고 있는 위협이 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타겟팅되고 있고 요즘 추세는 어떤 게고 소셜을 위한 활동 중에서 위협적인 건 무엇이고 우리가 말했던 빅4 나라의 어떤 공격 활동은 어디를 타겟팅,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 조직이 안 당하더라도 당하더라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항상 필요한 것처럼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현황을 확인하는 것들이 일단 그 조직 내에서 보안성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올 한 해 동안에 기초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여러 내용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딕션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해설서를 보내드릴 수 있고요. 또 원하시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위협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닥친 현실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나마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좀 이제 너무 진지하게 되게 진지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드려서 마지막 장편은 많이 하는 문구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패러디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가라는 얘기죠. 아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기술적인 벡터도 중요하지만 제일 오랫동안 경험이 많이 한 사람들, 제일 많이 익숙하게 그 일을 해온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의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파이어아이가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2021년 리브랜딩을 일부 포지셔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맨디언트 브랜드, 파이어아이 브랜드를 구분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려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차 다음 세션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위협이 있을 때 파이어아이와 함께 모든 위협에 대한 고민들 같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인텔리전스는 파이어아이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그 파이어아이 그 본사 블로그를 실시간으로 제가 네. 체크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직접 들어보니 또 그때 생각도 나고 네. 그 책임 있는 디스클로저가 어떤 거다 하는 거 많이 느끼게 돼서 네, 발표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발표 진행하는 동안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질의응답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공급망 공격에 관한 질문들이 많은데 이 솔라윈즈 공급망 공격 같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 질문 주셨는데 뭐 어떤 게 가장 시급한 조치일까요? 네, 사실 공급망 공격이 지금 되게 좀 화두가 되는 것 중에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UNC 245라는 그룹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그룹이 어쨌든 이런 서플라이 체인 공격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모범 답안을 공격자한테 공표를 한 거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진화하면 진화했지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하나를 하면 굉장히 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아까 클라우드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조직이 보고 있는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부분들은 그 연관되어 있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소위 정말 서플라이 체인이죠. 많은 관계사와도 같이 코어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어쨌든 목적하는 건 계정 권한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권한을 관리하는 중앙 시스템 아니면 시스템을 아우르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쪽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체 시스템 내에 그렇게 있는 위협이 어디가 있는지 구멍이 있는지를 한번 검사해보는 그런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각 단계별로 접근에 대한 그 벽을 좀 높여야 된다. 네, 그걸 맞습니다. 전체로도 가시성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파이어아이 NX를 도입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현재 환경에서 원격 근무와 공급망 보안을 위해서 추가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네, 일단 그 기본적으로 답변 여기 저희 직원들이 달아준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NX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의 관문단을 보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 관문단을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하실 수 있으시다면 내부의 직원들이나 서버팜과 직원 사이에 있는 내부 트래픽이죠. 내부 트래픽도 모니터링을 NX를 통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 답변에 있는 것처럼 그 네트워크에서 보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있고 또 뭐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집된 데이터를 한 번에 볼 때 또 다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답변 감사합니다. CRN 등 외신에 의하면 파이어아이는 해커가 솔라윈즈 제품 업데이트에 심어놓은 악성 코드 썬버스트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킬 스위치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실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파이어아이에서 뭐 이 외신뿐만이 아니라 직접 네. 공표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킬 스위치를 개발하셨다. 네. 뭐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그 킬 스위치라고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자체 그 오리온즈 O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CNC 통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하는 도메인은 사실상 하나예요. 그게 이제 그 콜백 서버인데 그 뒤쪽에 있는 콜백 서버가 이제 뭐 DGA 다이나믹 그 도메인을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통해서 뭔가 막 랜덤한 곳과 연관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간 접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콜백을 나갈 때 이 대상이 내가 원하는 피해 기관인지를 공격자가 선택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감염된 모든 시스템, 연결된 모든 시스템을 공격을 추가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조직이 파이어이네? 이렇게 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때 쓰는 게 킬 스위치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채널에 대한 거를 이제 잠그면 공격자가 원해도
이제 자를 수 있는 거죠. 그걸 저희가 처음에 어나운스를 했고요. 그래서 발견한 거고 발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마 다른 벤더에서 한 2차, 3차 킬 스위치를 계속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아마도 파이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보안 글로벌 벤더 시스템들에는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 쉐어를 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거의 다 적용되어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저희 파이어가 대놓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벤더가 발견한 걸 뭐 우리 고객만 알려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크게는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부분과 복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하나의 부분만 지원된다. F5에서 복구 부분에 대한 검토 계획이 있으신지? 네, 일단은 저희는 사실 복구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랜섬에 감염된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이드를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업의 비즈니스 결정 중에 하나죠. 근데 옆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인슈런스로 처리를 할 건지, 공격자와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백업 시스템으로 돌릴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선택지가 좀 몇 가지 놓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유출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리커버리, 그냥 데이터를 백업받은 거를 뭐 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재 우리 쪽 침투했던 시스템의 현황이 어디까지인지 건강 검진을 해야겠죠. 그래야 복구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안 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리커버리 한다고 해도 공격자는 언제든지 다시 랜섬웨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복구, 대응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저도 궁금한데요. 네. 공급망을 이용해서 공격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원격 근무, 랜섬웨어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파이어아이의 대응 방안이 궁금하고 방향성에 있어서 단순히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보다 맞춤형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이어아이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지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사실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말씀 주신 게 되게 정확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대는 어느 한 부분의 위협 포인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협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컨설팅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메인 프레임은 현재 우리가 안전한지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는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침해 여부 그런 징조가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런 전조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어떤 에비던스가 어디라도 있는지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현재 우리의 근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새로운 걸 아무리 엎어쳐봐야 잘못된 기존을 파운데이션을 만들면 이게 굉장히 무너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파이어아이는 저희가 이제 리브랜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이어아이 제품이 가장 좋아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파이어아이 제품만은 고집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나 고객사가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안의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인지를 가이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영역이 클라우드라면 클라우드 영역에 대한 전문성,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이면 관계사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 아니면 기술적인 적용 방안, 우선순위 이런 것들부터 정책적인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설팅을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맨디언트 컨설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의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하나 딱 정해놓고 그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협의하여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상무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질의응답에 상무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어쨌든 제가 생각보다 좀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근데 어쨌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파이어아이가 어떤 단순하게 어떤 세일즈하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아니라
정말 보안의 파트너십을 갖고 고객들과 그런 신뢰도를 높여가는 그런 어떤 벤더이라는 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강조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아마 저희의 실리보다는 뭔가 그 어떤 보안성에 관련된 것들은 가감없이 저희 케빈 맨디아라는 CEO가 있는 한 바뀐다 해도 정체성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같이 좀 쉐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오늘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걸 모아서 한번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좋은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